그러니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이승원 평론가님 모셨고요. 그리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오랜만에 뵙는데 네. 요새 강의 학교에 계셔서 또 강의하고 계십니까? 그 강의는 뭐 특강 정도로만 예. 그렇습니다. 요새 워낙 또 실무에 또 밝으셔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모시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얼른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미 협상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나왔던 미중 협상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총평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어쨌든 이 양쪽이 크게 부딪히진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이 에이펙 오기 전부터 관세 문제하고 히토리 문제로 세게 부딪혔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서로의 그것을 좀 충돌을 좀 관리 모드로 그러니까 확전을 피하는. 근데 저는 전체적인 느낌은 금년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한 이후부터 예. 특히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당선 직후하고 금년 연초까지만 해도 미국이 관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대중국 그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5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반대가 된 느낌이에요. 훨씬 더 예. 중국으로서는 히토리라든지 전략적 자원을 갖고 도리어 미국의 관세 문제 대응을 매우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미국이 뭐 관세를 100% 올리겠다, 150% 올리겠다고 얘기했지만 공수표로 끝나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분명히 알고 있는. 와. 그래서 도리어 그 앞으로의 그 관점은 창과 방패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약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씀 굉장히 인상 깊네요. 예. 지금 그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지금 벌써 한 9개월 흐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버티고 있는 두 나라가 있었으니 한국과 중국이었어요. 우리가 네, 그나마 우리도 좀 버텼다. 그렇죠. 유럽 연합도 뭐 사실은 이제 일본과도 또 비교는 되지만 일본은 완전히 다 퍼졌고 예. 뭐 거드릴 거 없습니까? 거의 이런 분위기였고 유럽 연합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거고 거긴 또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 국가들이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버티다가 어제 우리가 합의를 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관건은 미중이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 거기에 따라 전 세계 또 향방이 엇갈리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6년 만에 만남이었는데 일단 딱 예상했던 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 협정은 우리 못 맺겠고 예. 휴전 선언. 예. 네.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이렇게 주먹질을 하다가 야, 둘 다 너무 아프다. 잠깐 참자. 약간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이제 의제는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차피 그 베센트 장관도 그랬고 가장 예. 중요한 거는 미국 쪽에서 나오는 과장된 언어보다는 정확히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속내를 들여볼 수 있는 환구시보 같은 그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뭐 펜타닐 히토류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의제들이 있었잖아요. 반도체 문제. 예. 그래서 그 선에서 크게 넘지 않은 선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그 정도의 휴전 선언이었고요. 예. 일단 4월에 내년 4월에 보자. 내년 4월에 예. 베이징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좀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예측 불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시절이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뭐가 나왔다는 것도 묘한 안도감을 준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대단한 건 아니어도 좀 그런 시국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한미 이제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뭐 노딜로 끝날 수도 있을 거라는 일부의 예측이 있었고 심지어는 일부 경제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가판을 또 마감하기도 했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노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모두 발언에서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통상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간의 그 만남에서 뭔가 가닥이 잡힐 정도면 그 모두 발언에서 무슨 그 핵잠수함 얘기나 이런 게 아니라 관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불확실하니까 전혀 그 관세 문제를 얘기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타결돼서 다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야, 그럼 뭔가 진짜 금관 때문인가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급진전이 될 수 있었을까가 신기하긴 한데 저는 중국 변수라고 봐요. 중국 변수.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은 자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매조지하고 수확을 거두는 단계 더 이상 확전하기보다 그 왜냐하면
그래야만 중국하고의 싸움에 힘이 붙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여기서 일본하고도 관계를 틀고 예. 한국하고도 틀어버리고 EU하고도 틀면 중국을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의 뭐랄까 뭐 최후의 적, 자기의 가장 그 주적 예. 이건 중국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다른 전선을 정리하고 중국하고 붙었을 때 좀 정리가 되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히토류의 그 수입 다변화 같은 것들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호주랑도. 네, 그러니까 예. 중국이 자기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중국과의 협상에 나가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전선을 네. 넓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최근에 유거브나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9월, 10월 보면은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30%대, 잘해봤자 40%대 초반인데 역대 대통령 초반에 같은 달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민 문제, 그리고 뭐 관세, 경제, 인플레 내가 잡겠다. 바이든 너무 못했어. 이러면서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경제와 그 국경 문제 그 두 가지가 핵심 이슈였죠. 지난 대선 때. 그런데 그걸로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인플레도 약간 꿈틀거리고 물론 CPI는 최근에 조금 괜찮게 나왔습니다만 이 피부에 와닿는 그 물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식료품.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슬슬 지금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부적으로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안 좋고 하니까 그리고 노킹스 지난 뭐 700만이 모였죠. 지난 18일에. 그래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외부에서라도 뭔가 성과가 좀 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김영범 실장하고 위성락 실장이 발표할 때만 해도 우리 그 일부에서는 야, 왜 미국 측에선 발표 안 하고 우리만 발표해?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또 이제 그 한 몇 시간 차로 백악관에서 그 홈페이지에 글을 떡하니 올렸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을 했더니 현지 시간 29일은 맞아요. 같은 29일. 예. 근데 팩트시트에 예.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 가가지고 수십억 달러를 더 벌어왔다. 이렇게 제목을 아예 달아놓은 거예요. 홍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More billions dollars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자랑할 뭔가가 필요했고 어쨌든 버티는 가운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버텼고 김용범 실장도 같은 얘기를 했죠. 완전히 파국으로 흐를 수도 있었지만 파국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양쪽 다 이렇게 팽팽하게 버틴 상태에서 타결이 됐다면 누가 양보했겠니라고 기자한테 반문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이 양보했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런 내외적인 환경 때문에 더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거 너무 고급진 이야기들과 이 향연으로 가다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버틸 만큼 버텼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런 사정 관리에 들어갔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네요. 중국 변수가 워낙 중요하게 예. 되니까 실제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국 문제를 빨리 매조지하는 게 예. 미국으로서도 시급했던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의 그 협상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약간의 유튜브적 각이긴 합니다만 점수를 매겨달라는 이야기를 전문가 분들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어떻게 좀 점수를 매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정치인으로서는 B+. 국민의 입장에서는 C제로쯤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다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다르냐면 어차피 이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기라고 하잖아요. 주고받기가 아니라 이건 얼마나 덜 뺏기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뭐 10,000원을 뺏겼냐 5,000원을 뺏겼냐.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뭘 해도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 사실 뭐 칼만 안 들었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는 그냥 뺏긴 거예요. 다만 제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그런 그 강도처럼 뺏기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 국민의 그 마지막 그 어떤 지킬성, 그러니까 국가 경제 버팀목이랄까 어떤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 최대 200억 불까지 함으로써 그 외환보유고의 안정성은 유지했다는 측면. 그리고 그것을 10년으로 장기로 늘렸고요.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현금 부담을 상당히 낮췄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협상으로서는 처음에 미국이 요구했던 수준은 상당히 낮췄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잘한 협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나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B+나 뭐 A까지 줄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해 200억 불이면 28조예요. 28조의 돈이 어떻게든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그 내년쯤 돼서 이게 뭐지 이럴 것 같아요.
이게 그 아까 칼만 안 들었지 점점 제가 뒤에 네. 마무리하면 칼만 안 들었지 그냥 강도처럼 그렇죠. 네, 그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보고 한 350만 원 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칼집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러면 얼마 뺏겨야지 잘한 거예요? 50만 원 뺏겨야지 잘한 거예요? 350만 원 뺏겨야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점수 매기기가 너무 어렵다. 네, 1차적으로 네, 네. 그렇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은 상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럼 또 일본과 비교를 합시다. 아.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상업적 합리성 그쪽에서 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3,500억 캐시로 달라, 네. 선수금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물론 이제 과장해서 얘기를 했겠죠. 협상의 기술이었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연간 200억씩 잘라서 여전히 큰 돈이지만 2천억 달러라는 돈을 주기로 했는데 저는 이게 캐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김용범 실장이 처음에는 5% 정도 우리가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캐시 2천억 이건 뭐 10년 하더라도 너무 큰데 그래서 예. 약간 좀 실망스러운 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넣어놨고 또 이제 국회에 제출해서 법안이 또 통과돼야 되는 그런 장치들도 하나하나 이제 그 교묘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디테일을 좀 봐야 되고 크게 봤을 때는 이 원자력 협정 등 안보 문제를 위해서 관세 부분을 약간은 우리가 또 양보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댓글창에는 일본은 신발과 패딩을 다 뺏겼지만 우리는 패딩은 지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 댓글 민심은 또 에이프리다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니, 저 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정부나 정치인 입장에서 음. 보면 잘된 협상이에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워낙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또 국민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어제 이제 협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일본과 비교를 하면서 GDP 자체가 일본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잘된 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제 박성훈 수석 대변인 논평이었었는데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긍정적이지만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게 잘 됐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이수건 평론가님께서는 방금 이제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잘 된 거다라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요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논평을 읽었는데 비판하기 위해서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5포인트 물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원래 우리는 없었어요. 관세 0%였어요. 그렇죠. FTA. 네, 네. 15%도 없던 게 그냥 생긴 겁니다.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3,500억 달러가 됐던 2,000억 달러가 됐던 일단 일방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뺏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에 시선을 두고 상대평가할 것인지 절대평가를 할 것인지 하는데 논평 내용을 보면 뭔가 좀 힘이 빠지는 논평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상한선 뭐 200억 달러로 이제 막아놓은 거 여기 또 얘기하려면 또 한참 걸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 그 비판을 위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근거로 된 그 논지들을 보면은 조금 힘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GDP 부분은 저도 초반에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야, GDP가 일본이 우리보다 2배 이상이면은 그러면은 그쪽에서 5,500억 달러면 우리는 한 2,500억 달러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질문을 어떤 기자가 대신 해주더라고요. 예. 다행히. 당시에 김용범 실장이 7월 말 현재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바라보는 건 GDP 대비가 아니다. 얼마나 대미흑자가 많은지를 보기 때문에 그거 비율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 저는 그냥 설득 당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숫자는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요, 이거 뭐 제 자랑이 아니라 그 일본 5,500억 나왔을 때 많이 하십시오, 자랑.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에서 제일 먼저 3,500억 불이 아마 타격을 선다고 그랬어요. 일찌감치.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통상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3,500억 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마 버틸 수 있는 우리가 그 정도는 줘야 될 거다라는 걸 다 유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3,500억에서 많으면 4,000억 불까지 그 사이를. 그러니까 줄 걸 다 준 거예요. 뺏길 거 뺏긴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걸 어떻게 잘 뺏기느냐 하는 건데 나름 선방으로 잘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10년을 늘린 게 정말 잘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저는 3년 반. 제가 무조건 그때도 얘기한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뭐냐?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가지면 이게 10년짜리 매년 200억 불을 10년 동안 우리가 준다?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선불로 일본은 다 줘버렸잖아요. 선불로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그럼 끝난 거예요, 준 걸로 이제는. 그거 어떻게 만회할지는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이윤을 회수한다 이런 얘기는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윤은 회수할지 다 어디로 사라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오래 못 갈 거로 보는 게 이 문제가 반드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이거 부패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예, 들어왔을 왜냐하면 거군요. 예. 이 돈이 어떠한 형태든 트럼프와 연관된 기업이나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으로 미국의 그 부패와 관련된 수사가 다음 정부에서 트럼프를 잡기 위해서 하게 돼요. 특히 민주당이면. 특검이 일어날 수도 그러면 있겠네요. 우리가 그때는 예. 이 돈을 주면 안 돼요. 예. 중단시킬 수 있어요. 괜히 청문회 우리가 거기 연루될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예. 그다음부터는 이 문제는 시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가야 3, 4년 가고 말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일본은 예,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제 초기부터 관세 전쟁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4월이 되기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당시 어떤 외신에서 아마 블룸버그나 뭐 파이낸셜 이쪽이었겠죠.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데 저건 반드시 부패로 이어진다라는 예견의 글이 이미 나왔었어요. 당시 외신에서. 왜냐하면 관세를 하는데 트럼프의 스타일은 전화 한 통 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하면은 규제 같은 거 지금 풀어주잖아요. 예를 들어 환경 규제 있었던 거 다 없애고 에너지 석유 기업들하고 친하니까 그들한테 네. 유리한 정책을 쓴다던가.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이스트룸 부시면서 새로운 본룸 만든다고 네. 하는데 그 돈을 땡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돈이 그쪽 내에서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주변에 그냥 직업이 부자인 사람들 많잖아요. 직업이 부자. 그래서 뭐 본인도 직업이 부자고 뭐 부동산 업자기도 하지만 근데 당장 옆에 있는 베센트 또 옆에 있는 러트닉 상무장관 재무장관 보면 이분들 다 억만장자들이고 직업이 헤지펀드, 부자. 네, 직업이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깔아놓은 돈이 많다고 해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변 예. 재벌 친구들. 지금 아르헨티나에 200억 불인가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실상 그래서 선거에 개입을 했죠. 그렇죠. 네. 베네수엘라는 막 때리고 음. 아르헨티나는 돈 막 쥐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쪽에 돈 깔아놓고 투자한 게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그 국민의 세금을 그쪽으로 유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관세도 트럼프랑 친한 사람은 조금 감면해주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실제 그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 화이자 같은 경우가 예. 뭐 지난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돈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특정인에게만 이익이 가는 구조로 해서 반드시 부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네. 뭐 이거 반드시 그 공화당에서 집권해도 그렇고 예. 민주당이 집권하면 더더욱 말할 예. 나위도 없고요. 이거는 반드시 그 스캔들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거꾸로 일본은 이걸 몰랐을까? 왜 저렇게 덜컥 그러니까 다 한 번에 해버렸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줄 수 있으니까 좋겠죠. 아, 현금 부자인가요? 일본 현금 부자. 근데 그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 예. 일본은 도리어 아마 다른 그 여러 가지 속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실 자민당이 되게 불안정해요 지금요. 자민당이 불안정한 구조고 미국하고 이 갈등을 지속해가지고 정권을 이끌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 전임 총리가 예. 이시바 총리가 그거 벌써 주고 전임. 책임지고 물러난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 총리는 그냥 뭐 그 아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민당식 그 어려운 문제를 털고 가는.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해결 이거 질질 끌면서 계속 그 돈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자민당은 마르고 닳도록 집권 정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계속 돈이 나갈 때마다 욕 먹거든요. 한 방에 주고 차라리 그 책임지고 총리가 이시바 예. 총리가 책임지고 바뀌고 야. 그 다음은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이 문제가 계속 정치권에 정쟁거리가 안 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그 일본의 정치 구조가 작동하고 있어요. 참 그런 게 오히려 전체의 인센티브를 굉장히 갉아먹는 구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 정치의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옛날 민정당 공화당 시절처럼 예. 장기 집권 체제면 줘버렸죠.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기 독재자 입장에서는 이슈가 계속 끓는 게 안 좋아요. 빨리 털고 가는 게 좋죠. 네. 너무 웃긴 거는 이거 관세협상 잘못했다고 엄청 욕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잖아요. 그런데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표변해가지고 공손하게 사인하고 총리? 있고.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참 그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정이 원래 이제 붕괴돼서 다른 야당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자체가 처음부터 불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거리를 이미 이제 발생한 일이고 그래서 최대한 문제거리를 만들지
만들지 말자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사인을 공손하게 하고 트럼프를 엄청나게 접대하고 한 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아유, 네. 재밌네요. 그 트럼프 어제 이제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 중에서 또 하나가 그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뉴스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한숨을 방금 쉬시는 것 같은데요, 홍 대표님.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잠수함 추진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김영삼 94년도 김영삼 네. 대통령이 미국 몰래 러시아하고 만들려고 그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산톡 한번 깨졌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 당시에도 몰래 하려다가 또 들켜가지고 또 한번 사단이 벌어진 게 우리 히스토리가 있어요. 예. 그다음부터는 진보 보수 정권 가릴 거 없이 이걸 추진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게 이게 핵 잠수함이 아니에요. 예. 핵 추진 그렇죠. 연료 잠수함입니다. 핵 잠수함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줄여서 분류하는 이렇게 게 이야기하죠. 네. 핵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고 네. 연료는 당연히 핵연료를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연료만 핵연료를 쓰는. 그럼 이제 이 디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산소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순환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올라와야 돼요. 일정 시간이 되면. 예. 장기 자망을 못 해요. 그다음에 소리가 커서 옛날 천안함 때 우리 소나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상에 바닷속에서는 소리로 탐지하는 거예요. 예. 디젤이 소리가 커요. 우리 디젤 자동차 소리 큰 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핵연료 추진하면 조용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로서 매우 전략적 가치가 있는데 근데 일단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돈과 거래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소위 딥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워싱턴의 관료들과 싱크탱크들은 이걸 되게 안 주려고 해요. 그렇죠. 사실 예. 뭐 영국, 호주 이런 데서도 예. 그 쉽지 않은 기술이란 말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합의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썼잖아요. 해주기로 했는데 이거 그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가 건조해가라 이렇게 되면 필리조선소 정상화되고 핵잠수함을 거기서 건조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또 지속될까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서로 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는 또 그 백지에서 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거는 뭐 하나는 우리한테 좋은 거죠. 줘야 될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트럼프한테 약속받은 게 또 재협상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물꼬를 텄지 확실하게 뭔가를 보증받은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 빠른 시일 내에 저는 문서화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문서화해야 된다. 예. 당장 오늘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 측에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최소한 10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건조하는데 만약에. 그런데 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게 처음에는 보면은 어쨌든 트럼프가 우리의 요구를 일단 들어준 거고 다만 우리 이제 제조업 부흥 특히 이제 조선업이 중요하니까 필리조선소에서 하면 약간 윈윈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양쪽 다 승리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10년 뒤에 그땐 트럼프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도 다르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배를 만들면 우리한테 줄까?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한 그 기술들은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연료만 공급하는 정도에서는 안 될 텐데 과연 그 기술까지 줄까? 우리 문익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몰래 가서. 문서로. 그래서 그게 보통 핵잠수함은 10,000톤에서 20,000톤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작게는 3,000톤급에서 한 8,000톤급 정도 그 중급 잠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래식 무기 실기 때문에 이건 근데 미국에서는 소용이 없는 잠수함. 그런 측면에서 필리조선소에서 어떤 잠수함을 만들 거냐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 한다는 건 또 이제 처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배나 뭐 또 특수선들 유조선 이런 것들 LNG 가스선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잠수함을 건조한다. 그럼 이제 미국 정부가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정부가 발주한 거를 우리가 사들이는 수입하는 형태가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럴 바에는 저는 그냥 필리조선소가 아니라 빨리 그냥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것들도 이 협상을 좀 접근해 보는 것도. 그러면서 기술 이전도 좀 받고. 그렇죠. 그런 방식을. 하여간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이 문제는 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상당히 좀 접근을 해서
아예 뭔가 장기 10년 동안 인도받는 그 타임 플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걱정 로봇들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의미가 조금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성과입니다. 예. 이 말대로 진행되면 엄청난 성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YS 때부터 추진되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덜컥 얘기하는 바람에 예. 이게 또 이제 급진전. 굉장히 예. 급진전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는 이제 넣을까 뺄까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일단은 뺐다고 합니다. 그게 좀 민감하니까 예. 주변국들한테 민감하고 미국이 받아줄 리 없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공약집에 넣지 않았지만 뭐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해요. 논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워딩이 재밌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이미 지지해 주신 걸로 이해합니다만 가로 열고 지난 8월에 내가 얘기했지 이 뜻이에요.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게 지시해 주시면 예. 더 빠른 속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거 그대로 트럼프가 지금 받아서 빠르게 지시한 거예요. 예. X에 글 올리면서. 그래서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린 엄청나게 진척이고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전 세계 6개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P5라고 하는 안보리 상임위 5개국 공식적인 핵 보유국들 갖고 있고 플러스 비공식 핵 보유국인 인도가 갖고 있죠. 네. 그리고 각각 이제 우라늄 농축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 밀도의 차원에서 보면은 고농축 90% 이상 이런 것들 정말 좋은 것들은 네. 영국하고 한 미국 정도만 갖고 있고 약간 저농축 우라늄으로 이동하는 거는 뭐 프랑스 뭐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6개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갖게 되면 7번째가 되는 거예요. G7 되는 거예요? G7 되는 거예요. 아, N7인가요? 뉴클리어 7? 아, 그러네요. P5 예.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려면 오커스 아시죠? 이제 예. 호주, 미국, 영국이 예. 이제 그 하얀 그 민족들끼리 앵글로색슨. 네, 앵글로색슨이 3자 이제 안보 협의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원래 호주가 네. 프랑스에서 핵 프랑스 거, 잠수 받기로 했는데 그냥 갑자기 나 캔슬 뒤통수 쳤죠. 네, 취소합니다. 한 줄 보내고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프랑스가 정말 외교적인 뭐 결례 뭐를 다 필요 없이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막 거의 절교 수준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이고 또 얼마나 또 돈이 되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건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으니까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워싱턴에 있는 매파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대응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골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파를 멘붕에 빠뜨린. 네. 그러니까 이제 매파라고 하면 딥스테이트가 더 정확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 관료들이나 예. 싱크탱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 아마 다른 대통령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 사람들은 딥스테이트에 굉장히 익숙하고 예. 거기에 말을 듣는 사람들인 반면에 트럼프는 이 워싱턴에선 그 이단아예요. 그렇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또 당선된 것도 네, 있는 그것 때문에 거잖아요. 당선된 것도 예. 있고 워싱턴에 있는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한테 매우 불편한 사람이에요. 주류 질서를 지키지 예.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런 새로운 변화는 트럼프 때 우리가 받아낼 건 빨리 받아내고 하는 필요는 있죠. 그래서 네. 이거를 너무 장기화해 놓으면 그렇죠. 이것도 아까 제가 또 우리가 돈 안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요거는 빨리 문서화해서 이 시작하는 예. 킥오프를 빨리 해야 돼요. 예, 치열한 수싸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승원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어떤 일종의 요리법을 좀 알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내가 네네. 그때 던진 거 요렇게 했으니까 가자라고 지금 끌어낸 거잖아요. 그때도 잠깐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도 당장 저게 핵을 실는 잠수함이 아니면 핵 추진이야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한 거죠. 예. 핵 그 우라늄 원료로 쓰는 핵 추진 잠수함이고 절대 핵을 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일부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뭐 주변국들의 지금 약간 반발을 벌써부터 불러일으키는 것 같지만 중국 이따 예. 얘기하겠지만 8월에 했던 거 마침표 찍자고 일부러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공개 발언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건 되게 신의 한 수였다라는 네, 생각이 네, 말씀 네. 들어보니까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딥스테이트만이 아니라 한국의 주류 보수도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을 아직 안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잘 봐야 돼요. 이 보수들도 요즘 반미주의자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 트럼프. 예, 반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행태에 대해서 예, 열받는 예. 보수들도 많기 때문에 예. 이 정도 협상 갖고 그럼 미국한테 덮어주란 얘기예요? 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게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어쨌든 정부로서는 최대한 선방을 했다. 예. 그 덜 뺏긴 거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이제 당장 우리도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제 대통령도 이제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같이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내일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도 생기는 것 같긴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일 한중 정상회담 말씀하시는 아, 예, 거죠? 내일 네. 예, 제가 날짜 내일 모레. 생각했습니다. 네네. 내일 모레.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거 들으면서 어떡하지? 제 첫 반응이 어머 어떡하지? 중국 얘기를 해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성락 실장이 수습에 나섰죠. 예. 발언의 취지는 특정국의 잠수함을 지칭한 게 아니다. 우리 주변 수역에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다. 이걸로 이해한다.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이미 뱉은 말 수습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교적인 언어와 정치적인 언어 그렇죠. 이게 얼마나 네. 다른지가 정확하게 대비되는 이 이재명 장면. 대통령과 네. 위성락 실장의 그 발언 장면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사실은 외교적인 언어로 보면은 특정 국가를 콕 집으면은 안 되죠. 이제 우회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실수인지 아니면 또 그 자체가 의도였는지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만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해석이 반반이긴 한데. 근데 당장 조금 전에 중국에서 입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비확산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면서 벌써 반발이 있고 이것은 우리한테 우방이든 아니면 뭐 적분이든 똑같이 주변국의 어떤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당장 예. 일본 그럼 우리도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5,500억 달러나 주는데 그럼 우리도 잠수함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너네는 나올 수도 선불이니까 있어요. 끝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국의 어떤 군비 경쟁이라는 차원에서도 조금 민감도가 굉장히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 결론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던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죠. 뭐 맞는 말씀이에요. 한반도 주변 수역에 어떤 이 안정감, 예. 평화 유지, 뭐 이런 등등을 이유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았겠죠. 그걸 이제 수습을 이제 위성락 실장이 한 건데, 근데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 더 먹혔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뭐 못 알아듣는 거보다도 이 양반은 뭔가 자극적이고 직설적인 거. 그럼 예, 이제 그런 예. 거죠. 아, 내가 그 옛날에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고 나서 이 자기가 그 SNS에 쓴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일단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미국 국민 두 번째 미국 국민들 안전해졌어. 세 번째 근데 나 돈 한 푼도 안 썼어. 이랬거든요. 자기 자랑을 한 거죠. 예. 뭐 이럴 것 같아요. 나 돈 더 받고 한국한테는 핵 잠수함 주기로 했는데 핵 연료 잠수함. 그게 중국한테 훨씬 안보에 부담이 될 거야. 나는 우리 동맹도 도와주고 우리 주적들한테도 부담 주니까 내가 잘한 거지 이럴 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오히려 네.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쉽게 설명했다. 뭐 예. 다른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얘기 되네 이렇게 그렇죠. 직감적으로 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저는 뭐 그 로직이 그래서 뭐 외교라는 게 정치의 영역의 그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치인은 정치인 같은 용어를 쓰고 위성락 그 실장 같은 그 외교관은 외교관의 용어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요. 네, 일종의 역할이 나뉘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챙겨보면서 말씀을 듣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 재미있는 포인트를 놓칠 수는 없어서요. 이게 외교는 의전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의전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우리의 의전이라고 하는 게 신라금관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외신을 이제 저 헤드라인만 제목만 봤는데 다 골드 크라운 그렇죠. 다 예. 이래요. 그래서 우리 이 정말 중차대한 정상회담 내용은 어디 가고 다 골드에 외신들이 그걸 제목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본인들도 황당하고 혹은 재밌으면 눈길을 끄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은 이제 시사 그 풍자 프로그램 굉장히 많잖아요. 예, 더 데일리. 네, 데일리. 최근 엊그저께 봤는데 그때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일본에 방문하고 있었을 시점에 나온 그 시사 코미디예요. 근데
아니 일단 이제 첫 번째 이 워딩이 재미있었어요. 오늘 굉장히 즐거운데 이유는 트럼프가 여기 미국 땅에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가 골드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 이러다가 골드 버거까지 나올 예정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골드에 노골적으로 그 집착하는 자신들의 대통령이 굉장히 부끄럽다 그런 얘기 이제 한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바지 사이, 뭐 다리 사이에도 뭐 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것까지 있죠. 것처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아 이건 돈은 들었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1억 3천만 원 시가의 무궁화 훈장하고 예, 금관을 금관 줬는데 가격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 트럼프에 딱 도착하자마자 YMCA 음악이 나오고 그랬죠. 예. 뭐 금으로 일단 좀 치장을 해주고 트럼프 굿즈를 그 입구에 쫙 보여주고, 배치를 하고 예. 이런 것들이 보면서 약간 좀 짠했어요.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런데 이게 트럼프한테 먹혀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먹혔어요. 실시간으로 먹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겠지만 지금 뭐 이거 어디로 옮겨라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에어포스원에 싣고 가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먹혔으니까 우린 잘한 거예요. 예. 우린 잘했다. 네. 자기 박물관에 제일 앞자리에 놓겠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우리로서는 뭐 의미 있는 자리였죠. 그게 경주고 경주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 유물 중에 하나가 그렇죠. 예. 저 금관이기 때문에 이 금관을 모조품을 만들었고 또 이번에 그 무궁화 대훈장이 예.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 받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예. 이게 보니까 처음 준 게 64년에 이름이 하이니 르브렌가 그 독일 당시 서독 대통령이 오. 제일 처음 받았어요. 예. 64년인가 전례가 없는 건 아니네요. 아니 90명 예, 예. 외국인이 한 예, 90명쯤 돼요. 예, 예. 우리가 예. 익히 아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폰 바이스데커라고 독일 예. 대통령, 연방 대통령 예. 받았어요. 뭐 우리가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예. 못 줄 것도 없네요. 예. 그러면. 미국 대통령 중엔 처음이라고 예, 보고. 예. 그다음에 이게 재밌는 거는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그냥 뭐 금덩어리 준 거보다는 그게 예술적 가치도 있고 의미를 좋은데 담아서. 이게 이제 미국 상황에 가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미국의 시위가 이게 노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이 시위를 하는데 왕관을 주니까 미국에서 SNS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이거 한국이 일부러 매기려고 한 거 아니야? 의도적으로? 정말 거대한 블랙 코미디다. 네. 이게 의도적으로 준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한국이 뭐야고 트럼프가 왕이 되란 얘기야. 뭐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것도 있고 약간 이거 재밌다 이렇게 예.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좋아했으면 된 거죠. 뭐 어쨌든 예. 의미 있는 선물이었고 화려하고 본인대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금 좋아하거든요. 그 트럼프 그렇다면서요. 월드도 금빛으로 예. 막 이렇게 하기 예.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향이나 선호를 잘 반영한 선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 자체는 상당히 그 고민을 한 우리 그 외교안보팀의 협상 준비가 잘 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변명을 굳이 하면 노킹스 그 700만이 모인 예. 어마어마한 대규모 시위는 지난 현지 시간 18일 날 있었고요. 예.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네. 트럼프가 사우디 가서 막 황금 보면서 너무 좋아했잖아요. 사우디 막 그 돈 많은 사람들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취향을 저격해야 되는 건 예. 우리의 미션인 거고 그래서 최소한 한두 달 이제 기간이 있었고 노킹스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럼요. 18일 날 예, 일어났으니까 이게 전혀 이제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제가 그 시위대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예, 예.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뭐 좀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대통령 뽑았던 미국 시민들 먼저 좀 스스로 되돌아보시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그런 미국 대통령을 의존해야 되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라는 아니 근데 생각도 그 들어요. 선물이 나쁜 게 아닌 게 예. 대중적으로 그 소구되잖아요. 네. 그 좋은 선물한 거예요, 우리가. 아, 바이럴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줬는데 아무도 얘기가 안 되면 선물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소문이 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소문이 같은데요. 너무 났어. 예. 동시에 또 이 노킹스 시위를 하는 미국 시민들의 심정이 또 네. 어떤 맥락인지도 또 이승원 평론가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못 만날 거다 아. 얘기를 계속 했는데 우선은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없어요. 그 과거에 이제 북한의 그 발전 전략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으로 가는 게 북미 관계 정상화가 그 북한의 발전 전략의 네. 그 로드였어요. 길이었는데 지금은 모스크바하고 베이징만 해도 충분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워싱턴에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줄 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그거야말로 워싱턴의 딥스테이트에 격렬한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NPT 체제가 흔들리는 거기 그러긴 때문에 하죠. 그런 예. 측면에서 그걸 해줄 수도 없고 또 그거를 인정해야만 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할 거고 예.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북한을 불편하게 해야 나오죠. 지금처럼 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면 오히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소하고 예. 러시아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고 그 중국하고도 이런 막 그 관세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어느 정도는 경쟁도 하지만 협력도 하는 그 중미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북한은 다시 이거 우리도 미국하고 뭐 관계를 해야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가 생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요리법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지금 환경이 더 어려웠던 게 2019년보다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진 건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할 겁니다. 그때부터 진입장벽이 훨씬 더 높아졌고 그 사이에 6년이 지난 지금 핵 무장은 더 강화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죠. 일단 2019년 2월 하노이 때 66시간 기차 타고 갔던 김정은의 뒤통수를 때린 거는 트럼프였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혹은 미국에 대해서 신뢰가 전무합니다. 그 포인트 하나.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제가 약간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지난 며칠 전에 거의 러시아가 최소한의 인질극을 벌였죠. 저는 그 러시아 방문이 굉장히 급작스럽고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전용기 타고 갔잖아요. 네, 전용기 타고. 네, 참매 2호인가 타고 갔죠. 이제 전용기 타고 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트럼프를 만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시나리오가 연결되는 것도 하나는 있었지만 어쨌든 벨라루스 가는 건 예정돼 있었지만 러시아 가는 건 예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를 합니다. 어쨌든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초청으로 최선희 외무상에 간다. 그래서 이제 그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정말 이만한 꽃을 준비하고 최선희를 맞이했고 푸틴 대통령도 와서 인사를 하고 또 환담을 나눴죠. 저는 그 얘기는 야 지금 트럼프 만나지 마 이런 메시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시진핑 9월 3일 날 전승절에 김정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너 만나자고 할 것 같은데 네, 나 이번에 11년 만에 방한하는 거야.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받아야 돼. 근데 그런 맥락이네요. 네가 오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니 나는?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거 있죠. 그래서 트럼프, 시진핑, 그 푸틴 각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은은 정확히 얘기하면 마음은 굴뚝까지 나가고는 싶었을 거예요. 한번 이제 트럼프 만나서 단판 짓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상황상 좀 못 나간 게 아닌가. 왜냐면은 지금 북한 군들 파병하고 여러 가지 어음 지금 끊어놨죠. 돈 받을 거인데 지금 러시아가 제대로 안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이제 그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 가서 일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기술, 무기 기술, 뭐 첨단 기술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거 받을 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러시아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만나서 더 이제 뜯어내던가 말던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진전시키면 러시아로부터 받을 것도 못 받을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엄청나게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 나 안 나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네. 네. 또 심층 분석을 해주시니까 이 똑같이 보이는 뉴스도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고급진 이야기를 들어서 끝나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쭤볼 것들을 꽤 많이 여쭤봤는데요. 못하셨던 이야기들 있으시면 마무리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외교 안보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또 이 경제 안보, 그러니까 경제 안보가 이게 묶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정말 어떤 때는 먹구름 꼈다가 갑자기 해가 쨍쨍 네, 내리다가 네. 갑자기 태풍이 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외교 안보야말로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신뢰를 보내주고 믿어주는 게 그게 예. 너무 이거를 갖고 흔들려고 그때 이제 국내 정치적 판단을 갖고 이 흔들고 또 정부도 거기에 막 일일비해서 국내 정치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도리어 큰 그림을 못 그린다 예, 이런 예. 거기 때문에 좀 외교안보 분야야말로 그 저는 정쟁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외교안보는 좀 지켜보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 예.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맞지. 너무 그 즉시 이번 협상도 잘했냐 못했냐 그 야당이 바로 뭐 못했다 뭐 일본보다 못한 거다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미 200억 불 정도는 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줘야 되고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이런 데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왜 줬냐 덜 많이 줬다 실패했다 이렇게 할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터미네이터가 됐어요. 다시 올 거야. I will be back. 지금 다시 워싱턴으로 날아가는 그 에어포스 원에서 약식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나는 다시 오겠다. 김 위원장과 관련해서 다시 오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평화 크레딧을 쌓고 있잖아요. 예. 8개 어쨌든 휴전시켰다고 하니까 북한이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내년에 또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더 이상 뭐 잃을 것도 없고 어차피 또 뭐 삼성까지 가는지는 또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본인은 임기를 마칠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2기 때 뭔가 1기 때 못한 것들 많이 하는 그 경향들이 있거든요. 대통령들은. 그래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빅 이벤트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 김정은과 만남을 시도하지 않을까. 와. 그렇다면 4월에 베이징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 전후로 온 김에 만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일단 빨리 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는 상상력이기도 하고 또 내년 노벨 평화상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경수님이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다고 하고요. 강미진님도 너무 두 분 잘 모셨다고 이야기 잘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덕분에 너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0월 3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도 방송있습니다. 내일은 곽우신 기자 그리고 이정주 기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할 시간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